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오늘은 콘텐츠의 미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 리드인 효과가 지속되는 이유. 두 번째, 초점을 좁혀야 하는 이유. 세 번째, 성공하는 회사의 이유. 네 번째, 제품 간의 연결관계. 다섯 번째, 창의성과 경제의 관계. 여섯 번째, 성공하려면 맥락을 보라. 일곱 번째, 디지털 시대의 경쟁 우위. 여덟 번째, 광고의 긍정적 기능. 아홉 번째, 콘텐츠 비즈니스의 진짜 위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리드인 효과가 지속되는 이유. 텔레비전에서 리드인 효과가 지속되는 이유는 리모컨으로 쉽게 채널을 바꿀 수 없어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채널을 바꾸기가 귀찮기 때문이다. 교차 홍보가 지속되는 이유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에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광고도 그만큼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랜드 충성심이 계속되는 이유는 자신에게 무엇이 좋은지 알아낼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브랜드에 의존하는 것이 더욱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드인 효과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채널을 어떤 거를 보면은 그 채널을 잘 바꾸지 않고 그 채널을 계속 보게 되는 효과죠. 그러니까 이전에 무한도전 했다 하면은 무한도전이 끝났다고 해서 다음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다른 채널을 바꾸는 게 아니라 무한도전에서 하고 있는 그 다음 매치 프로그램도 역시 그대로 보게 되는 걸 이제 리드인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때 채널을 바꾸지 않는 거는 리모컨도 쉽게 채널을 바꿀 수가 없어서가 아니죠. 그냥 채널을 바꾸기 귀찮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교창부나 브랜드 충성심, 브랜드 충성심의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그 브랜드를 쓰는 이유는 나한테 무슨 브랜드가 좋은지 이거를 알아낼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새로운 브랜드를 이제 알아내는 게 힘든 거죠.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있는 브랜드 그냥 쓰는 거죠, 계속. 아무튼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초점을 좁혀야 하는 이유. 초점을 좁게 유지하라는 논리에도 타당성이 있다. 서로 다른 고객들이 많으면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한다. 은행만 해도 그렇다. 고객의 범위가 다양해지고 수가 많아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온라인 서비스를 부탁하고 어떤 사람은 은행 업무 시간을 늘려달라고 한다. 항공 승객은 어떤가? 많은 수의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누구는 더 좋은 기내식과 서비스를 요구하는 반면 누구는 정시 출발과 정시 도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제품에 초점을 맞추는 회사는 타협하지 않고도 선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초점을 좁히라는 주장의 근거에는 훨씬 더 깊은 뜻이 담겨있다. 다각화 자체가 해로워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각화를 조심하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다각화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상당히 달라진다. 이는 곧 당신의 비즈니스 영역 확장이 사용자를 위한 가치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크다. 사용자를 위한 가치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크다면 다각화를 피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초점을 이제 좁혀야 하는, 초점을 좁게 유지하라는 이제 논리에도 타당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은행을 예로 들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도 되게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도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사람마다 다 이제 요구사항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은행에 있어서 송금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은행의 업무 시간을 늘려달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ATM을 늘려달라고, 이런 다양한 이제 욕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항공 승객도 마찬가지죠. 항공 승객도 어떤 사람은 더 좋은 기내식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더 좋은 서비스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정시 출발과 정시 도착 이걸 잘 지켜달라고 이제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품에 초점을 맞추는 이제 회사의 경우, 제품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모두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욕구를 다 이제 충족시키고자 다양한 상품을 만들고 다양한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면은 현실적으로 이제 관리의 문제와 비용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이제 회사 입장에서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품을 이제 초점화해서 어떤 뭐랄까요, 그 특징이 되는 서비스를 아주 거기서 만족도를 이끌어내서 다른 서비스의 불만족을 좀 무마시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또 생각을 달리하면은 이런 불만족한 사람들 욕구가 오히려 이제 또 서비스를, 나의 상품을 확장시킬 수 있는 영역일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의 문제 이런 것만 생각해서 이제 초점화를 시키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듦으로써 사업의 다각화를 꾀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기업에서는 그 어떤 서비스가 이제 충분히 수요가 확인이 되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제 만드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손익분기점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의 모든 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비스를 하면 이제 회사가 적자가 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수가 되어서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되면은 그때 그에 맞는 서비스나 상품을 기업 입장에서는 만들고 기업의 사업을 다각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하는 회사의 이유. 성공하는 회사는 자신이 제공하는 제품과 경쟁 환경에 대해 더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더 발전적으로, 더 넓게 생각한다. IMG, 애플, 아마존 모두 자사의 지평을 넓혔다. 오늘날 거대 인터넷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 중에서도 똑같이 행동하는 회사가 많다. 제품 간의 연결 관계라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나면 타이어 제조사가 레스토랑 안내서를 만들거나 극장이 타가시설을 만드는 것이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이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성공하는 회사의 이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공하는 회사들은 자신이 만드는 제품에 이제 초점을 다 맞춰서 그것만 이제 파기보다는 거기서 파생되거나 그와 연관성이 있는 어떤 영역으로 확장시키고 연결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타이어 제조사가 이제 레스토랑 안내서 만든, 이거 이제 미슐랭이라는 회사죠. 미쉐린 타이어가 이제 미슐랭 가이드를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만들고, 또 극장에서 타가시설을 만드는 것들이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뭐 브랜드 가치라든지 뭐 사업의 연관성 이런 거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그 자사의 그런 판매, 자사의 브랜드 가치 상승에 도움을 많이 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일들이다. 논리적으로 보면은 뭐 이게 얼핏 안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한 번 더 깊숙이 들어가서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그 논리적으로 딱 맞는, 해야 되는 일들이고 꼭 이제 회사 입장에서 필요한 일들이다라는 거죠. 뭐 실제로 뭐 네이버 같은 것도 카페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메일도 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자꾸 만들어서 확장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자꾸 연결시켜서 내 사업의 영역을, 비즈니스를, 내 영역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고 거기서 이제 이윤을 계속 창출시켜 나가는 그런 이제 패턴을 보이는 거죠. 제품 간의 연결관계. 제품 간의 연결관계는 컨텐츠 삼각구조에서 두 번째 축을 담당하고 있다. 기존 제품을 방어하는 대신 그 너머에 존재하는 가치 창출의 기회를 찾도록 하라. 사업을 하면서 다가오는 불길 앞에서 모든 것을 지키려 하기보다는 폐허 속에서도 다시 자라날 수 있는 씨앗을 찾아라. 중요한 것은 지키기 위해 확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품 간의 연결 관계에도 이제 컨텐츠의 생각구조 내에서 이제 두 번째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품과 제품 간에 그런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뭔가 좀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우리가 이제 사양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양산업이라는 하는 것들에서 우리는 이제 이 산업은 끝났다, 이 산업은 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새로운 이제 히트 상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례는 이제 블루오션 시프트라는 책을 보시면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블루오션 시프트는 이제 추후에 다룰 예정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존 제품의 시장을 지키는 동시에 이 제품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이제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잠재력을 자꾸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 간에 자꾸 연결시켜서 확장시키고 다각화시키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창의성과 경제의 관계. 사람들은 종종 창의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디 영화사에서 일했던 어느 임원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예산의 제약이 있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창의성 훼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새로운 영화적 시도를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손해볼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면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마음이 줄어들겠죠. 두려움은 모험의 적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영화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영화 감독이에요. 영화 감독인데 투자를 받았어요. 한 3천억? 엄청난 대작을 3천억을 받았으니 3천억을 가지고 이제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만들려고 하면은 A라는 것과 B라는 촬영 기법이 있는데, A라는 거는 아무도 하지 않은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관객들에게 너무 낯설기 때문에 외면당할 수가 있는 위험이 있어요. 이제 물론 새로운 도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의외로 관객과의 코드가 잘 맞으면은 대박이 터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전형적인 블록버스터의 방법으로 찍는 거예요. 어느 정도 흥행이 보장되는 거죠. 왜 3천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니까 퀄리티가 어느 정도 보장될 거 아니에요. A라는 생각과 B라는 생각으로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화 감독이고 3천억을 투자 받았어요. 이럴 경우에 과연 A라는 위험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B는 최소한 평타는 치는데 내가 A를 굳이 선택해서 3천억을 다 말아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이렇게 풍족하면은 우리가 더 창의적인 시도나 도전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투자받은 돈이 적으면 뭐 아니면 도 아닙니까? 어차피 이 영화가 잘 될 가능성 거의 없어. 예산이 워낙 적으니까 퀄리티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색다른 시도를 해서 3천억을 쏟아붓는 영화 한번 경쟁해 봐야죠. 부딪혀 봐야죠. 한번 똑같이 찍어서 경쟁이 안 되죠. 용가리와 주라기 공원 같은 거죠. 말하자면 절대 용가리가 주라기 공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아예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예산의 제약이 있어서 실패, 두려움에 대한 리스크가 최소화됐을 때 우리는 오히려 도전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성공하려면 맥락을 보라. 성공 전략은 자기가 만드는 콘텐츠가 아니라 자기가 활동하는 상황 또는 맥락을 인식하는 데서 온다. 성공 전략은 선택을 따로따로 보지 않고 선택들 간의 연결관계를 깨닫는 데서 온다. 성공 전략은 무리를 따라가거나 마주치는 모든 기회를 붙잡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절할 줄 아는 데서 온다. 전략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데서 성공 전략이 나온다. 자신의 고객이 누구인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전달하기 위해 조직을 정렬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정들 전체에 걸친 연결관계를 보고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성공하려면은 맥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맥락이라는 거는 이 선택이 과거와 미래 혹은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살펴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공 전략은 무리를 따라가거나 마주치는 모든 기회를 붙잡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제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거절하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아, 이 기회도 잡고 저 기회도 잡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객이 누구인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고민을 한다면은 우리는 이 맥락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튜브 채널에서 뭐 게임 방송 한다고 합시다. 게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나의 리액션을 좋아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정확히 파악이 돼야지 내가 게임 말고도 다른 걸 해볼 수 있는 거죠. 게임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 리액션, 내 말투 이런 게 재밌어서 본다고 한다면은 뭐 먹방을 찍어도 이제 되는 거고, 또 다른 재밌는 영역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채널 구독하는 사람들이 정말 게임 때문에 나를 보는 건지, 아니면 내 말투나 이런 거 내가 재밌어서 보는 건지를 정확히 구분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짤 수 있고, 이게 바로 이제 맥락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디지털 시대의 경쟁 우위. 디지털은 경제적으로 풍요를 약속한다. 하지만 경쟁 우위는 궁극적으로 희귀성과 차별화에서 온다. 따라서 디지털 성공의 열쇠는 희귀성과 차별화의 성공적 결합에 달려있다. 그러니 그저 다른 사람들을 따르는 행동을 멈추고 자신만의 디지털 진로를 찾아라. 모방에서 벗어나라. 남을 따라하지 않을 용기를 가져라.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 우리가 이제 컨텐츠, 이 디지털 시대에서는 두 가지를 확보해야 되죠. 두 가지. 뭐냐면은 첫 번째가 희귀성, 두 번째가 차별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이 디지털 시대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갖기 위해서는 절대 남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을 따라가면은 희귀하지도 않을 뿐더러 차별화되지도 않아요. 동질화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뭐랄까요, 그 디지털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이런 디지털 시대에서 뭔가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항상 희귀성과 차별화를 고민하시는 게 좋다. 광고의 긍정적 기능. 자동차를 구매하고 싶은가? 차량 사이즈, 연료 효율성, 가격 등을 알려주는 광고가 없다면 당신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 채 멍하니 있을지도 모른다. 영화를 보고 싶은가? 무작정 영화를 선택했다가 두어 시간 동안 꼼짝 못하고 잡혀있지 않고 3분짜리 영화 예고편을 본 다음에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위의 사례는 광고가 당신이 원하지도 않는 무언가를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경우가 아니라 당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다. 달리 말해서 광고는 회사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좋을 수 있다. 광고는 거짓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니까 이제 광고가 이제 범람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낚시성 광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광고가 너무 지나치게 도를 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고가 이제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꼭 광고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광고라는 게 물론 물건을 이제 사게끔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유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법들이 거기 숨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광고라는 거는 정보의 전달이라는 거죠. 우리가 광고를 보지 않고 어떤 제품이 뭐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죠. 우리는 광고를 통해서 이제 이 제품이 이거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라는 것이 꼭 소비자를 뭐 속이고 기만해서 뭐 구매 행위를 일으키는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정보 전달이라는 좋은 기능,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컨텐츠 비즈니스의 진짜 위험. 컨텐츠 비즈니스를 위태롭게 하는 진짜 위험은 다른 곳에서 다가왔다. 출판사에게 가장 무서운 대상은 자가 출판이 아니었고, 할리우드 스튜디오는 유튜브 비디오 때문에 겁을 먹었던 것이 아니었다. 잘 나가는 음악인들은 다른 가수가 유튜브에 올리는 편곡 음악 때문에 두려웠던 게 아니었으며, 뉴욕타임스는 블로그가 위협이 됐던 게 아니었다. 할리우드 스튜디오에게는 서로 다른 컨텐츠를 종합해서 공급하는 애그리게이터가, 잘 나가는 음악인들에게는 플랫폼, 뉴욕타임스에게는 네트워크가 훨씬 더 무서운 위협이었다. 달리 표현하면 값싼 컨텐츠든 값비싼 컨텐츠든 관계없이 진정한 위협은 사용자 연결관계를 이용하는 비즈니스에 가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 비즈니스가 나옵니다. 우리가 컨텐츠 비즈니스를 위협하는 진짜 위험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할리우드 같은 경우에 비디오, 유튜브에 등장,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뭐 잘 나가는 가수들을 위협하는 거, 불법 음원 유통, 뭐 유튜브에서 다른 가수들이 편곡해서 자신의 노래를 부르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뉴욕타임스가 진짜 위협이 됐던 건 뭘까요? 뭐 블로그? 이런 건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은 뭐였냐면은 이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이었다는 거죠. 플랫폼.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 게임 회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게임 앱들이 많잖아요. 뭐 모두의 마블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이런 회사에게 정말 그
큰 부담이 되는 거는 뭐 PC 게임도 아니었고 뭐 닌텐도나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게 아니었죠. 카카오 플랫폼, 여기에 되는 수수료가 정말 컸죠.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든 게임의 성공과 실패가 좌지우지 될 정도로, 여기 카카오에다가 내가 수수료를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내 수익성이 결정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사용자의 연결 관계를 이용한 비즈니스, 이것이 정말 나를 위협하고 컨텐츠 비즈니스를 위협하는 거였더라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컨텐츠의 미래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컨텐츠의 미래를 가지고 이제 총 4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이 책을 살펴보았고요. 정말 이 책에는 많은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컨텐츠에 대한 그 통찰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실제로 컨텐츠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새로운 영상이 업데이트되고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 채널입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새로운 책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